불안형 애착은 제가 맺어온 모든 관계를 망쳐버렸습니다. 저는 누군가와 친밀감을 느끼고 연결되기 위해서는 제 자신보다 상대방의 필요와 감정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선을 긋고 경계를 정하는 것은 무례하고 배려 없는 행동이라고 확신했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갈등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제 스스로가 불행한 결과를 자초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과 데이트를 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방치되고 외로운지 혼란스러워하거나 아니면 아무런 경계선 없이 주기만 하다가 결국 억울함과 분노만 남게 되는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면서도 저는 그 관계를 떠날 수 없다고 느꼈고 그래서 늘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와, 방금 제 이야기지만 정말 우울하네요. 고맙다, 지미야. 그래서 오늘 저는 저의 불안형 애착이 어떻게 제 연애를 망쳤는지, 그 5가지 방식과 제가 어떻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도대체 불안형 애착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1950년대에 존 볼비라는 학자와 메리 에인스워스라는 학자가 애착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여러분이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 어떻게 유대감을 형성했는지가 미래의 연인과 유대감을 맺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심리치료사들이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탓하고 싶어서도 아니고 과거를 들쑤시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어린 시절은 하나의 거대한 교실과도 같아서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수히 많은 것들을 그곳에서 배웠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형 애착의 경우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이나 양육자가 여러분의 감정에 일관되게 공감해주지 못했거나 감정적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을 때 발생합니다. 그분들이 나쁜 사람이라거나 나쁜 부모라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분들 역시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트라우마를 견뎌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여러분이 방치되거나 무시당하거나 내 말을 들어주지 않거나 철저히 혼자라고 느꼈다면 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떤 대처 기제를 발달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제 과거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대부분 격주로 주말마다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새어머니와 3명의 이복 동생들로 이루어진 온전한 또 다른 가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 가서 그들을 만나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고 어린 저조차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무의식 깊은 곳에는 아버지가 사실은 나를 원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데리러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는 이미 완벽한 가정이 저곳에 있었으니까요. 어쩌면 제 생각을 그만두는 게 아버지 입장에선 더 편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는 이것을 유기공포, 즉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그 순간 이후로 제가 맺는 모든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항상 어머니 집으로 저를 데리러 오셨고 아주 다정하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시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속의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갈 때면 저는 완벽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분위기를 파악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아버지나 동생들, 새어머니의 기분을 살피며 절대 그들을 화나게 하지 않는 법을 배웠죠. 저는 평화주의자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웃게 만들 때 저 스스로가 꽤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고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려면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성가신 존재로 보이지 않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2가지입니다. 첫째, 아버지는 제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둘째, 어떤 아이도 사랑받거나 인정받기 위해 무언가를 연기해야 한다고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5살짜리 아이가 결코 걱정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졌다고 해서 부모님이 나빴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부모님이 나쁘지 않았다고 단정 짓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좋은 부모 밑에서도 불안형 애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대처 방식을 더 잘 이해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랑이란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느끼며 자랐다면 어떨까요? 어떨 때는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 같다가도 어떨 때는 완전히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꼈다면요. 어떨 때는 애정 표현을 듬뿍 받다가도 어떨 때는 그렇지 못했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다가도 한순간에 묵살당하는 경험을 했다면 성인이 되어 연애를 할 때 늘 긴장하고 날이 서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늘 언제 또 나쁜 일이 터질지 몰라 조마조마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시절조차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언제 당장이라도 다시 나빠질 수 있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 나쁜 일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실은 단순히 단절을 막으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연결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관계를 단절시키는 진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관계 속에서 친밀감을 망쳤던 첫 번째 방식은 아주 오래되고 흔한 방식인 타인 기쁘게 하기, 즉 남의 비위를 맞추는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성향을 가지는 건 아니지만 분명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왜 남의 비위를 맞추는 행동이 관계를 망칠까요? 나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성적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와 원하는 것, 그리고 욕구를 내 것보다 우선시하게 되면, 그리고 나만의 필요를 가지는 것 자체가 이기적이라고 느끼게 되면 내 감정과 꿈보다 타인의 것을 먼저 생각할 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여러분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상대방 앞에 서지 못하게 됩니다. 상대에게 솔직하지 못한 거죠. 물론 여러분은 상대가 어떻게 사랑받고 싶어 하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상대가 우선순위가 되고 존중받는다고 느끼길 원하죠. 하지만 여러분은 자신의 진짜 속마음은 공유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내 감정이 너무 과하다고 느껴져서 상처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다거나 내가 너무 사랑을 갈구하는 것처럼 보이면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느끼는 겁니다. 둘째,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가 우선순위가 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속마음을 깊이 이해해 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누군가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올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누군가 내게서 가져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풀어 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슬픈 진실은 우리가 항상 나보다 남을 먼저 챙기게 되면 스스로를 늘 이용당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경계선을 정하고 내 필요를 말한다고 해서 진짜 좋은 사람들이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사실 올바르게만 설정된다면 경계선은 그 누구도 밀어내지 않습니다. 경계선은 단지 여러분이 관계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파악한 한계선이자 안전장치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개념을 정말 자주 놓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선은 관계에서 스스로가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연인이 이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길 원하시나요? 상대방의 한계와 필요를 존중해주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게 사랑이니까요. 그렇다면 상대방 역시 여러분을 위해 똑같이 그렇게 해주고 싶어 해야 합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들은 경계선이 없습니다. 선을 긋는 것이 관계의 단절을 가져올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생각이 맞습니다. 경계선은 잘못된 부류의 사람들과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흔은 오히려 우리가 경계선이 없을 때 우리 내면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도 엄연히 경계선과 욕구가 있고 단지 그것들과 다시 연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성적인 경계선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과 절대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죠. 재정적인 경계선도 있습니다.
절대 돈을 빌려주지 않을 사람의 기준 같은 것 말입니다. 소통에 있어서도 경계선이 있습니다. 최소한 있어야만 합니다. 소통 경계선의 아주 좋은 예는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 나는 그 대화의 자리를 떠나겠다. 이 경계선은 상대방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내 경계선을 억지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할 때 그 자리를 떠남으로써 내 경계선을 지키고 존중하는 것은 온전히 내 책임입니다. 제가 제 연애를 망쳤던 두 번째 방식은 제 스스로가 얼마나 상대에게 집착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건강하지 못한 수준의 안심을 상대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었는지 깨닫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릴까 봐 걱정된다면 거기서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 지켜보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면서 우리 사이의 유대감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는 신호를 눈에 불을 켜고 찾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첫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착하는 모습에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숨이 막힐 듯한 답답함을 느끼죠. 사람들은 건강한 상호 의존성에 끌립니다. 당신이 하루 24시간 내내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오히려 매력을 느낍니다. 당신과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도 당신만의 독립적인 삶이 있다는 것을 좋아합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혼자만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는 것에 꽤 서투릅니다. 그들은 항상 내면이 아닌 외부의 관계에서 사랑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찾게 되면 그 사람과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만 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연애를 할 때가 아니라 혼자일 때 이미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연애를 시작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와 존재 이유는 연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연애를 할 때만 인생을 즐기기 위해 가만히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혼자서도 잘 지내다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내 삶에 더 큰 가치를 더해줄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오기 전이 차라리 더 평화롭고 즐거웠다면 이 사람은 나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둘째, 여러분이 극도로 예민해져서 관계가 단절될지도 모른다는 신호만 집착해서 찾게 되면 첫째로 그것은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으로 비춰서 상대방을 매우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안형 애착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둘째로 별것 아닌 일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거짓된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만들어내기 매우 쉬워집니다. 물론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모두 넘겨짚고 생각만으로 소설을 씁니다. 불안형 애착의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취약한 감정들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조차 너무나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 대신 머릿속으로 이야기를 꾸며내고는 그것을 사실이라고 맹신해버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상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 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자를 보냅니다.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또 보냅니다. 무소식입니다. 전화를 겁니다. 안 받습니다. 다시 전화를 겁니다. 역시 안 받습니다. 상대의 친구에게까지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고는 상대가 더 이상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닌지 불안해합니다. 공황 상태에 빠지고 이 끔찍한 기분을 없앨 수만 있다면 문자 그대로 무슨 짓이든 할 기세가 됩니다. 그때 상대방에게서 바빠서 그랬다는 답장이 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여러분이 지나치게 과민 반응한 것에 대해 어딘가 좀 질린 듯한 이상하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자신이 과민 반응했다는 사실에 묘한 기분을 느끼고 수치심에 빠집니다. 불안감은 더 심해지고 이제 상대방이 평소와 조금 다르게 행동하는 것 같으면 또 그것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이 악순환의 굴레가 보이시나요? 이제 우리는 다시 타인 기쁘게 하기 모드로 돌아갑니다. 다시 쿨한 사람인 척 연기합니다. 상대에게 다 맞춰주고 상대의 필요를 미리 예상합니다. 상대를 위해 뭔가 아주 근사한 일을 해줍니다. 선물을 사주거나 요리를 해주거나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하려고 애씁니다. 그저 그들의 사랑을 다시 되찾고 싶기 때문입니다. 불안형 애착의 문제점은 우리의 초점이 너무 외부에만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상대방에게 집중하기만 하면
관계 속의 유대감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행동과 생각, 패턴들이 단지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결고리를 끊지 않으려고 집착하지만 결국 그 집착과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유대감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은 상대방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주지 못하니까요. 오히려 상대를 덜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들고 결국 상대방이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유대감을 찾아 다른 곳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토록 막고자 했던 바로 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물론 제 말은 이 과정이 절대 쉽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치유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은 시작해야 하고 어떤 행동은 당장 멈춰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는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상상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일기를 써야 합니다. 공황 상태와 끔찍한 두려움의 감정들을 온전히 마주하고 느껴야 합니다. 그 감정의 뿌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상담사나 코치와 대화를 나누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20여 통의 문자 폭탄을 보내는 대신 우리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피하려 했던 그 감정과 잠시만 함께 앉아 있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억측과 상상을 사실이라고 믿는 것을 멈춥시다. 그 상상이 무조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생각하고 결정할 시간을 준다고 해서 당장 어떤 끔찍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어떨 때 치유는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시작할 것을 요구합니다. 스스로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나의 감정과 필요를 대변하며 내가 실제로 느끼는 감정에 대해 취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연락에 무심한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있어서 관계에 큰 불안감을 느낀다고 해봅시다. 항상 당신 먼저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겁니다. 상대방은 며칠 동안 답장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있잖아, 내가 연애를 할 때는 연락이 좀 더 자주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네가 다음 날까지 답이 없으면 내가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 들어. 이런 상황이 올 때 내가 너무 끊임없는 안심을 요구하는 건가 하고 자책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과 연애를 하면 누구라도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그건 당연히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끊임없는 안심을 요구하는 집착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건강한 수준의 확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봤자 그 사람들은 어차피 듣지도 않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네, 여러분이 만나는 상대에 따라 불안형 애착 성향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또 다른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과 만난다면 오히려 여러분이 숨막혀서 상대를 밀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반적인 패턴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 다른 참고사항으로 매우 집착하다가 갑자기 상대를 밀어내는 행동을 오가는 것 역시 완전히 정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혼란형 애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불안정 애착의 밑바탕에는 나의 진짜 모습 그대로는 지지받거나 이해받거나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깊은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과거처럼 상처받지 않기 위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다짐하는 것이죠. 어떨 때는 그것이 극도의 과각성 상태로 나타납니다. 관계가 끊어질 징조만 미친 듯이 찾는 것이죠. 반대로 어떨 때는 상대가 나에게 상처 주지 못하도록 내가 먼저 상대를 밀어내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가 관계를 망쳤던 세 번째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애초에 연애 상대로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없고 다가가기 힘든 파트너를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곤 했습니다. 저를 이용하고 착취하는 파트너를 고르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아주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에게 가장 익숙한 감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타인에게 베풀고
남을 위해 내 필요를 희생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정서적으로 미성숙하거나 회피형인 파트너를 고르는 것은 저의 오랜 습관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 참 소름 돋지 않나요? 뇌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주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뇌는 어떻게 해야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편안함을 유지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죠. 남의 비위를 맞추는 행동이 실제로는 편안함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연애 초반의 그 순간만큼은 그것이 가장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지옥보다 아는 지옥이 낫다. 즉 익숙한 고통이 낫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우리는 스스로 타인과 유대감을 맺는데 아주 능숙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주 세심하고 순수한 사람이라고 믿죠. 우리가 신경 쓰는 건 오로지 사랑과 자기 희생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우리 역시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뿌리에는 버림받거나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과 철저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와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의 관계에 의존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해주길 바라죠. 그리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 우리는 기꺼이 우리 자신을 버리는 자기 방기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 내면과의 연결이나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불평하며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결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는 것을 압니다. 만약 여러분이 학대를 당했다면 그것은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치유의 과정에서 깨달은 진실은 과거의 연애를 돌아보며 제가 얼마나 비참하고 외로웠는지를 마주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은 단순히 더 나은 사람을 고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애초에 그런 사람을 골랐는지, 그리고 왜 그 끔찍한 관계에 계속 머물렀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 대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자기 성찰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학대에 대해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자존감과 자아 가치에 대해서만큼은 나 스스로가 온전히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정말 나의 진실된 모습으로 관계에 임했는가? 아니면 너무 두려워서 숨었는가? 나는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의존했는가? 나는 내 내면의 상처 때문에, 그 방치당하는 익숙한 느낌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들입니다. 이것은 피해자를 탓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미래의 우리 자신을 강하고 단단하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정말 충격에 빠뜨린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8번 정도 차였고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한 적은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찾던 그 여성이 제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감정을 가지고 밀당을 하지도 않았죠.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아주 잘 알고 있었고 제 감정과 필요 역시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타적이었고 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안달하며 쫓아다닐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불과 몇 주 만에 저는 지루함을 느꼈고 그녀에게서 더 이상 어떤 매력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저는 실제로 안전하고 건강한 관계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과를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주는 도파민이 솟구치는 짜릿함에 끌렸던 겁니다. 저는 누군가를 쫓아다니는 추격전에 빠져 있었습니다. 상대가 멀어지면 저는 쫓아갔습니다. 상대가 더 멀리 달아나면 우리는 싸우게 되고 저는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상대가 다시 돌아와서 화해를 하면 그제야 저는 다시 사랑받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된 듯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건강했던 관계에서는 제가 쫓아다닐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관계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너무나 분명했죠. 불확실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고, 제가 그녀에게 다가가는 만큼 그녀도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제 몸과 마음은 그것을 오히려 잘못된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남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으로 제 스스로를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라고 착각했는지와는 별개로, 제가 실제로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서적인 성숙함에 전혀 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타인에게 헌신했던 이유가 중요합니다. 제가 그렇게 헌신했던 이유는 상대방이 우선순위가 되고 안전함을 느끼고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느끼고 싶었던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그 감정을 오롯이 받았을 때 그것이 너무나도 낯설어서 오히려 밀어내버렸던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저는 늘 치유자이자 구원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딘가 상처받고 망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끌렸습니다. 그래야 제가 그들의 삶에 들어가 제 사랑으로 그들을 고쳐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들의 고통이나 우울함, 미성숙함으로부터 제가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이 그들을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여러분의 사랑에 더 강하게 반항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이런 좋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거나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가 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좋은 관계에서 도망쳐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불안형 애착이 제 연애를 망친 네 번째 방식은 갈등, 회피라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이렇습니다. 어렵고 불편한 대화를 나눌 수 없다고 느낄 때 여러분의 감정을 취약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때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 관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갈등 그 자체가 아닙니다. 갈등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다루거나 혹은 갈등을 아예 회피함으로써 발생하는 관계의 단절,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관계를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갈등을 뼛속 깊이 혐오합니다. 제 본성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었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너무 크게 부풀리는 건가? 내가 이 이야기를 꺼냈는데 상대가 기분 나쁘게 반응해서 큰 싸움이 되면 어떡하지? 이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대개 그렇다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자잘한 상처나 안심이 필요한 모든 순간마다 전부 다 이야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계 내의 정직함이라는 문화는 반드시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문제라면 그것은 저에게도 중요한 문제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상대를 그렇게 대하니까요. 만약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와서 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물론이지라고 할 테니까요.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을 완벽한 단어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딱 그만큼 여러분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고 인정받는 것에 똑같이 관심을 기울여주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함의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서적 안전망이 구축된 환경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이 맞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점검해보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무언가가 여러분을 계속 괴롭히고 있고 충분히 멈춰서 생각하고 반성했는데도 여전히 그 이야기를 꺼내야겠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것이 반복되는 패턴이 되었다면 100%그 문제를 입 밖으로 꺼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결국 여러분의 마음속에 억울함과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씁쓸함을 품게 되고 그것은 상대에 대한 신뢰와 친밀감의 모든 영역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내 내면 세계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안전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정중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용기의 근육을 키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상처받은 감정이나 바라는 점, 필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 상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추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대략 이런 식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나는 상처받고 거절당한 것 같고 혼란스럽고 슬픈 감정을 느꼈어. 내 머릿속에서는 네가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대신 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 이게 전부입니다. 이제 상대방은 당신을 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진심으로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의 기분이 어떤지 호기심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을 아끼기 때문에 당신의 경험과 감정이 진실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공감을 향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런 식의 반응입니다. 세상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어. 네가 그렇게 느낀 게 정말 이해가 가. 나한테 이런 이야기 해줘서 고마워. 우리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얘기해보자. 자, 이 두 가지를 실행하는 게 어렵냐고요? 당연히 어렵죠. 수많은 것들이 방해를 할 겁니다. 우리의 두려움, 트라우마 스위치, 미성숙함, 방어 기제, 수치심 등 이유야 어찌됐든 말이죠. 솔직히 이유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상호 신뢰와 친밀감, 그리고 깊은 유대감으로 가득 찬 성공적인 관계를 원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관계 안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그곳이고 이것이 바로 그 길입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존중하며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상호 존중과 솔직함을 바탕으로 불편하고 어려운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필수 조건입니다. 자, 이제 아까 하셨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정중하게 내 감정을 말해도 그 사람들은 어차피 듣지도 않을 텐데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사람과 결코 진정한 유대감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과 연결되고 싶어 하죠.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맺고 싶고 그 사람과 안전하고 가깝게 지내고 싶어 합니다.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방정식의 한쪽 면일 뿐입니다. 다른 쪽 면에는 내 감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상대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맞아떨어질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여러분의 불안형 애착이 발동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즉시 이렇게 생각하죠. 그 사람이 내 말을 듣는 법을 배우게 하려면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나와 더 깊이 연결되게 하려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성숙한 어른이 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의 역할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방어적인 태도나 무시 혹은 책임 회피가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려면 서로가 이해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을 대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관계를 회복하고 책임을 지고 불편한 대화를 나누면서도 유대감과 존중을 유지하는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불안형 애착과 의존증, 남의 비위를 맞추는 성향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의 파괴적인 행동이 불러올 나쁜 결과를 내가 어떻게 하면 막아줄 수 있을까? 건강한 애착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내 몫이 아니야. 내 역할은 내가 계속 이 관계에 머물면서도 유대감을 느낄 수 있을지 결정하는 것뿐이야. 만약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관계에서 계속 행복할 수 있나요?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변하기로 결심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이 관계가 작동하려면 두 사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그것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과 결코 친밀감과 유대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행동이 불러올 결과로부터 그들을 구해주고 싶어하는 진짜 이유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될 사람이 오직 나뿐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회피형 애착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즉 여러분이 싸움을 무마하지 않고 먼저 사과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려 애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아서 결국 헤어지게 된다면 고통을 느끼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오직 당신뿐일 거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감정을 차단하고 억누르며 아무렇지 않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테니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진짜 두려움입니다. 고통받는 것은 결국 우리라는 사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관계의 역학을 유지하려고 그토록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끝났을 때 상처받을 사람은 오직 나뿐이라고 느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동반자 관계가 아닙니다. 진정한 동반자 관계라면 두 사람 모두가 서로의 연결고리와 유대감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두 사람 모두 그것을 우선시하고 유지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저의 불안형 애착이 제 연애를 망친 5번째 방식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관계에 너무 오랫동안 끔찍하게 오래 머물렀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버림받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미치도록 무서웠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선택받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과연 저 사람을 좋아하긴 하는 걸까? 저 사람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나? 저 사람 앞에서는 내 솔직한 모습을 보여줘도 안전하다고 느끼나? 나는 진짜 내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나?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한가? 저는 그 사람과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하지만 저는 그 후로도 몇 달을 더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익숙한 지옥이 모르는 지옥보다 훨씬 나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혼자가 되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늘 이런 식으로 흘러갔습니다. 만약 저 사람이 나랑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한테는 정말 잘해주면 어떡하지? 하지만 제가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저 사람 없이 혼자 있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면 어떡하지? 만약 내가 방치당하고 매일 비참함을 느끼는 대신 혼자만의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된다면 어떡하지? 만약 나를 훨씬 더 잘 대해주는 사람을 실제로 만나게 된다면 어떡하지? 저는 왜 그토록 모든 것을 렌즈의 부정적인 필터로만 바라보고 과도하게 분석하며 최악의 상황만 상상했을까요? 치유의 과정에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패턴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것은 온전히 제 몫입니다. 왜냐하면 유독하고 건강하지 못한 관계 속에 있을 때보다 더 지독하게 혼자라고 느껴지는 순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이 정확히 언제 관계를 끝내야 하는지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조언은 건강한 소통에 아무런 관심이 없거나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과는 결코 친밀감과 유대감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의 내면 세계를 알고 싶어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무례하거나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감정을 쏟아내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관계 안에서 서로의 앙금을 빨리 털어내고 싶어 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상처를 받았거나 다른 방식의 사랑을 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응당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모든 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그 사람이 회피형이었다.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였다. 그 사람이 나를 속였다. 나를 일부러 자극해서 싸움을 걸었다. 등등 말입니다. 건강한 방식으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나의 자존감을 쌓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저는 상대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저를 비난하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한참 동안이나 퍼부어댈 때조차도 제가 그 싸움의 자리에 계속 남아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제 스스로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의 경계선조차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이나 입장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과 굳이 그 자리에 남아서 싸움을 계속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계속 싸웠던 이유는 그 사람으로부터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친절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은 내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입니다. 저는 그것을 상대방에게 외주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소리 지르며 미끼를 던질 때마다 덥석 물었지만 결국 그 싸움의 자리에 머물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싸움은 혼자서 할 수 없는 거니까요. 여러분은 언제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물론 유해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대화를 회피하고 도망친다고 비난할 겁니다. 여러분이 미성숙하다거나 침묵으로 자신을 벌주고 있다고 말하겠죠. 그들은 자신들이 욕설과 경멸로 대화를 최악으로 치닫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책임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정보들을 쏟아냈다는 걸 압니다. 먼저 여러분의 감정과 더 깊이 연결되세요. 네가 진짜 나쁜 놈 같아라는 건 감정이 아닙니다. 나는 외로워. 나는 무시당하는 기분이야. 이것이 진짜 감정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욕구와 필요에 더 귀를 기울이세요. 모든 게 괜찮다는 안심이 조금 더 필요해.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소통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마음이 멋대로 상상의 나래를 펴서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 취약함을 드러내며 소통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아무 문제 없다고 대답했는데도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은 문제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상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상대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든 아니면 그 관계를 떠나든 선택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사랑받을 때 가장 충만함을 느끼는지 스스로와 더 깊이 연결되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면 진짜 나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역시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사랑이란 어떤 모습이고 어떤 느낌인지 배우고 용기를 내어 그것을 세상과 공유하기 시작하세요. 다음으로 우리는 남의 비위를 맞추는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친구와 점심을 같이 먹어주지 못하거나 이사를 도와주지 못한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즉시 보답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텅 빈 컵에서 무언가를 짜내거나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풍요로움과 진정한 친절에서 우러나와 베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니요라고 거절하는 연습을 하세요. 무조건 네라고 답하는 대신 그건 내가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 시간을 좀 줘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 기분이 어떤지 조금 더 취약하게 털어놓고 대화하는 연습을 하세요. 설령 그것이 과거의 일이라 할지라도요. 왜냐하면 정말 좋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결코 여러분을 벌주거나 비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으로 과하게 사과하는 것을 멈추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과거에 여러분이 관계에서 보여주었던 건강하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연습도 하세요. 그것은 대략 이런 식입니다. 있잖아. 이제야 깨달았는데 내가 끝없이 안심시켜달라고 요구했던 건 순전히 내 두려움 때문이었어. 그걸 너한테 떠넘기고 내가 화를 냈는데 그건 전적으로 내 문제였어. 정말 미안하고 내가 지금 고치려고 노력 중이야. 늘 상대에게 맞추는 대신 정말로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아내는 연습을 하세요. 그저 어떤 영화를 볼지, 어느 식당을 갈지 정하는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밤엔 진짜 이걸 하고 싶어라고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세요. 뭔가 이상하다면 이상한 게 맞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편한 관계에 억지로 남아있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누군가 나에게 한결같이 대해주고 친절하고 존중해주고 공감해주기를 바란다고 해서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유별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100% 타당하고 당연한 권리입니다. 다른 그 누구도 당신에게 그게 틀렸다고 말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결국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과정을 겪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어렵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고 우리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 욕구에 대해 여전히 배워가는 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에게 부디 너그러워지시고 자비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